저 교장 선생님 소개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들은 인사를 잘 하는 절차가 없는데 그렇게 같이 인사를 하고 받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취임한 지가 이제 3개월이 돼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항공대학교에서 30년 넘게 교수로 있다가 교수 생활을 제가 89년에 했으니까 한 33년 많이 했죠.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던 차에 작년 가을에 항공대학교 총장을 공모한다고 그래서 제가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12월 말에 마침내 아슬아슬하게 총장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강원도인데 저 와서 특강을 해달라. 또 학교는 고양시에 있으니까 또 거기 특목고도 있고 해서 이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제가 먼저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는 인천 하늘고에서 좀 강의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가 명문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와줘야 항공대학이 발전하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한 며칠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 대학교나 일반인 상대로는 이제 특강을 한 경험이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특강을 한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강의 자료를 만드는데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잘 만드나. 그래서 제 소개는 그래도 잠깐 해드리고, 저는 오늘 제가 항공대학교를 와달라고 홍보하러 나오진 않았습니다. 항공대학은 아무리 학령 인구가 감소해도 늘 정원을 채우는 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우수한 학생을 저는 필요로 합니다. 우리 대학은. 왜냐하면 항공과 우주가 지금 이제 부밍을 해요. 막 그로잉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막 산업화되고 있는 우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바일 가지고 있잖아요. 휴대폰, 스마트폰. 거기를 보면은 늘 여러분이 모든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바일 폰은 휴대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아폴로에 들어갔던 지식의 몇십 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는 이렇게 변하는데 그 지식이 다 어떻게 들어오는가? 내비게이션을 하면 몇십 메다에 있는 그 장애물이 다 이렇게 감지가 되는가? 그게 다 우주에서 오는 거거든요. 인공위성에서 다 GPS로 인터넷 통신으로 그게 다 인공위성이고 우주산업입니다. 우리 생활에 와 있는 거죠. 이러한 새로운 산업 속속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산업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3학년이잖아요. 지금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여러분이 대학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 하고서 뭐 생명공학도 있고 환경도 있고 많지만 지금 이제 소멸되는 또는 사라지는 업종도 있고 막 시작하는 업종도 있는데 항공과 우주는 여러분이 평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분야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해서 항공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을 많이 집필을 했어요. 지금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하고 이게 이제 전국의 항공 관련 대학에서 교재로 쓰는 것들입니다. 저는 경영학 박사입니다. 경영학이 원래 전공이고 근데 항공 경영학이라는 거를 제가 2002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열 몇 권의 학자로서 책을 썼지만 가장 보람 있게 느끼는 것은 항공 경영이라는 분야였고 가장 최근에 제가 많이 여기 집중하고 있는 게 이제 항공 우주 산업,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이거를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하늘의 경계는 뭔가? 그리고 항공 우주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우주라고 하면 우리가 달을 보고 별을 봤는데 거기가 돈이 되는 거거든요. 우주의 상업화가 일어납니다. 이미 많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머리도 식힐 겸 한번 이 시간은 너무 이거 시험에 안 나는 겁니다. 그죠?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문화 행사가 여기 많은데 좀 이렇게 머리도 식힐 겸 앞으로 내가 지금 20년도 못 살았는데 앞으로 20년 또 40년을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산업이 이렇게 그때는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짧지만 과거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어디에 와 있고 미래는 어떨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보는 것들이죠.
하늘에 대한 꿈.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 신화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카루스라고 하면은 그 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늘을 동경해서 밀랍으로 날개를 달고 올라가지 말랬는데 계속 하늘에 도전했다가 이제 녹아서 떨어지는 그런 신화가 있고, 이게 이제 하늘에 대한 꿈을 얘기할 때 이카루스의 날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행선이라는 게 벌써 1783년 이때 이미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의 몽골피에라는 사람인데 형제가 이게 루이 16세 때 얘기입니다. 이때 이미 그 천으로 만든 이런 그 여기다 이제 공기가 안 새도록 해서 나무를 떼서 그러니까 열이 공기가 팽창해도 떠오르잖아요. 이걸 타고 이제 올랐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사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더 빠른 게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항공박물관에 가면 이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고증이라고 하는 그 검증을 국제적으로 받지는 못해요. 다만 195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듬해에 진주성에서 이 화약군관 정평구라는 사람이 이 비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탈 것을 가지고 성벽 위로 날았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한 줄 있습니다. 한 줄.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라이트 형제가 등장합니다. 1903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1903년 주목받지 못한 그들의 첫 비행. 그러니까 이게 형제인데요. 이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윌버 형이고 오른쪽이 오빌 라이트, 윌버 라이트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영어로 써 있냐 보면 heavier than air flying machines are not impossible. 이게 1899년에 기자가 이렇게 썼던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공기보다 가벼운 걸 가지고서 기계가 하늘을 날 수 있느냐? impossible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몇 년 후에 정말로 날았습니다. 근데 이 날은 거리가 12초 동안 36m를 갑니다. 얼마 못 갔죠. 지금의 비행기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3일 전에는 형이 먼저 날았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비행기가 기체죠. 나르는 기계가 뜨지를 못하고 이 형이 좀 상처를 입었고 추운 겨울 12월입니다. 12월. 그러니까 첫날 많이 구경꾼이 모였는데 이게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해변가에 있는 언덕에서 했는데 뭐 3일 전에도 뭐 해보니까 형이 뭐 날겠다고 하더니만 뭐 지만 상처 입고 뭐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12월 17일 날 동생이 도전할 때는 기록을 보면 5명밖에 없었답니다. 아, 또 떨어지겠지. 그 의미가 뭐가 있냐? 그게 무슨 뭐 묘기냐, 뭐냐, 뭐 그거. 그래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한 줄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2년 동안을 더 노력을 해서 플라이어 3호. 그래서 이 3호를 날릴 때는 38분을 나릅니다. 많이 날았죠?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내가 그 거리를 보니까 직선 거리로 아마 여의도까지 날아간 것 같아요. 많이 날았잖아요. 그때 비로소 헤럴드 트리뷴즈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주목을 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이 나를 수 있느냐? 이 기계입니다. 이 기계. 그래서 다시 기록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1903년에 나른 기록이 있었던 거죠. 12초 동안 36m를. 그래서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초의 동력 비행입니다. 동력을 써서 날았고 한 120년 전에 몽골피에라는 형제는 동력을 안 쓰고 자연으로 날은 거죠. 유인 비행을 해 성공했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항공과 우주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903년입니다. 그런데요, 1918년에는요, 워싱턴과 뉴욕, 그러니까 미국의 행정수도와 상업도시, 서울에서 부산 거리 정도 되는 지역, 트래픽 가장 많은 구간이에요. 워싱턴 DC와 뉴욕. 거기에 이제 전기 노선이 개설이 됩니다. 무엇을 실어 나르느냐 하면 우편물. 제일 급한 게 우편물이잖아요. 사실 이거보다 1903년에 동력 비행을 시작을 했는데 불과 8년 만에 우편물 운송을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서는 아예 워싱턴과 뉴욕 구간에서 정기적으로 낮에는 비행기로 우편물을 나르고 밤에는 기차로 나르고 또 몇 년 지나서는 21년에는 전국 노선망이 구축이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절. 20년도 지나기 전에. 그런데 더 빠릅니다. 여러분이 많이 본 브랜드들이죠. KLM, 아마 여러분은 익숙한 게 델타, 아메리칸에어, 유나이티드. 이 1919년은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 할 때입니다. 이게 KLM은 네덜란드의 이게 이제 왕이 세웁니다. 왕. 그래서 국가가 직접 왕이 챙겨서 KLM이라고 로열 더치 에어라인스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의 민간 항공사가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같은 해에 조금 늦긴 했지만 아비앙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취향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콜롬비아에 또 이게 생깁니다.
그리고 델타가 25년, 그다음에 노스웨스트는 이제 2008년에 그 델타로 인수가 됐지만 노스웨스트, 아메리칸 항공 34년 같이 생깁니다. 지금 세계에서 1, 2, 3위 부동의 민간 항공사는 이 빅3입니다.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 때로는 1, 2위가 바뀌긴 하는데 대한항공이 지금 몇 대를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혹시 아는 사람 있으세요? 비행기가 대략 160대. 160대, 아시아나가 그저 한 80대 합하면은, 그런데 지금 아메리칸 항공은 1000대가 넘습니다. 1000대가. 델타는 900대가 넘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합하면 비행기가 한 250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볼 땐 크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이 빅3는 이 정도가 됩니다.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 우리나라도 비교적 흐름에 잘 따라갔습니다. 48년에 정부 수립하던 해에 대한항공 이 KNA가 설립이 됩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고 개인이 하던 개인 사업자가 있었는데 대한국민항공사라고 하는 코리아 내셔널 에어라인스가 설립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사고가 많이 나고 빚이 늘어나니까 1969년에 민영화를 합니다. 이게 대한항공이 설립이 되는 거죠. 인수를 한 거죠. 대한항공은 그래서 1969년이 창립이 됩니다. 창립한 해고 지금 5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자, 지금 전체 흐름을 보면 우리 학교 교명은 항공대학교인데 사실은 에어로스페이스 유니버시티라고 영문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에어로스페이스 유니버시티. 근데 이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진화가 되었냐 하면, 자, 1910년을 전후로 산업이 태동이 되고 이제 이것이 분화가 되는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보잉이라는 사람은 일찍이 은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일 대학을 나와서 명문입니다. 명문 예일을 나와서 목재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목재상. 근데 목재상을 하다 보니까 비행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목재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보잉 항공사입니다. 근데 이 보잉이라는 사람이 홍역을 치릅니다.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왔고 반독점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산업은 하나의 기업이 산업을 독점하면 독점적 이윤이 발생하고 폐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반독점, 엔티트러스트법을 만듭니다. 미국 정부가. 근데 20년대까지 엔티트러스트법을 만들어 놨는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공황을 겪고 났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잉이 이제 그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34년에 이 보잉이 견디다 못해서, 왜냐하면 보잉이라는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었고 보잉 항공사를 만들어서 보잉 항공사가 운송업을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유저로서 또 운송업까지 하는 것은 독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4년에 이제 법정에도 서고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34년에 이것을 분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의 보잉을 시애틀에 놔두고 그 다음에 하나는 쪼개서 운송은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항공이 세계 3대 메이저인데 그때부터 이게 분화가 됩니다. 하나는 운송으로 가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운송업과 에어로스페이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잉사의 제작과 운송이 분리되고, 그러면서 항공우주 산업은 어떤 분야로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되냐 하면 50년대를 들면서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끝나고 이제 냉전 체제로 갑니다. 소비에트 연방, 소련과 미국의 양대 이념 체제의 경쟁이 들어가죠. 하나는 자본주의, 하나는 공산주의. 그래서 치열하게 국가적 위신을 걸고 체제 경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은 정반으로 나눠지게 되죠. 우리가 아는 동구권의 국가들,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북한 정도, 동구권의 국가들, 소련 연방에 속해 있는 국가들과 나머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진영 간의 대립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국가적인 위신을 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게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한가, 그 과학과 기술력을 건 싸움의 무대가 바로 우주가 됩니다. 누가 먼저 우주에 사람을 보내느냐, 우주개발 경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우주개발 경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운송업은요, 운송업은 30년대까지 많은 항공사가 생기고 우리나라에도 항공사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진화가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좀 보기 바랍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내셔널 프리스티지, 국가적인 위신을 걸고서 합니다. 아주 막대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합니다.
이거는 국방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전쟁을 두 차례 겪어봤잖아요. 1차 대전 1914년에 한번, 1901차 대전 때도 비행기가 등장하거든요. 비행기에서 기관총을 쏘고 그러던 시절이죠. 2차 대전 때는 제뜨기가 거의 제뜨기 직전까지 오죠. 금속 비행기가 등장하고, 제뜨기는 50년대 이후지만 두 차례의 경쟁을 겪으면서 양대 진영으로 나눠지고 국가적 위신이라는 게 중요해지는데, 먼저 도전장을 낸 게 소련입니다. 1957년에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립니다. 이게 많이 보는 그림인데 우주로 아예 날려버립니다. 우주로. 여러분 그 우주라고 하면은 지상 100km입니다. 이게 카르만 라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1km도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여러분 10km, 100km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상에서 100km의 상공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지구가 둥그렇게 보이는 지점이죠. 대륙이 다 보이고 거기는 무중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고도가 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영향을 못 미치고 어느 지점에 가면은 무중력에 이르는데 그걸 카르만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 정도면은 지상에서부터 100km를 가면 중력이 사라진다. 그럼 거기서부터 우주다. 그 밑에까지는 하늘이 되는 거죠. 우주와 하늘의 경계를 100km로 봤던 겁니다. 100km. 그런데 이 소련에서는 100km가 아니고 아예 날려버립니다. 1000km까지.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동그란 모양입니다. 이게 57년에 체제 경쟁을 하는 거죠. 누가 로켓을 많이 보내느냐. 나로호하고 로켓은 그러니까 우주에서 발사체라고 하는 것과 로켓은 같은 얘기예요. 쏘아 올리는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실어서 탑재를 시키느냐. 그게 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대포동을 자꾸 쏘고 있잖아요. 대포동부터. 그것도 발사체의 일종의 기술이죠. 추진력을 얻어서 쏘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로호도 날렸고 작년에는 누리호도 띄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가 날리는 거는 1kg 이상. 그러니까 1톤. 그리고 위에다가 탑재를 얹죠. 물체를 거기다 실어서 우주로 쏘아 올려서 그게 거기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고, 북한에서 쏘아 올리는 대포동 미사일은 그냥 거긴 뭐가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냥 쏘아 올리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뭔가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 성공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발사체, 라켓으로 쏘아 올려서 궤도, 그것이 지상 100km가 되었든 200km가 되었든 그 이하가 되었든 그것이 거기서 작동이 되어서 쏘아 올린 물체가 거기서 머무르면서 통교신이 될 때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북한의 미사일은 그러니까 라켓이라고 하는 쏘아 올리는 걸로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련이 당시에 57년에 띄웠던 것은 아주 우주 밖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이게 10월 달에 57년 10월에 해서 충격이 빠졌어요. 미국이. 야, 쟤네가 먼저 쏘아 올렸구나. 그런데 다음 달에는 이 속에다 생명체를 싣습니다. 이렇게 생긴 데다가 이 안에다가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의 이름이 이제 라이카라는 개예요. 라이카. 이 개도 굉장히 유명해요. 우표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 라이카. 근데 이제 돌아오진 못하는 개죠. 그러나 생명체를 띄워 보낸다, 우주로. 근데 그것의 존재를 우리는 확인한다, 소련이. 그러니까 57년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수를 뺏긴 거죠. 미국이 뺏겼습니다. 60년대 들면서 존 F 케네디가 이제 대통령이 국가적인 미션을 걸고 이제 문샷, 그러니까 달에다가 아예 보내겠다. 뭐 이렇게 우주로 보냈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가기로 했다. 그게 쉽지 않아서 우리는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 젊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이것을 약속을 했고 8년 만에 정말로 3명의 우주인을 거기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귀환을 시키죠. 그러니까 미국이 앞서 이긴 거죠, 결국은. 아마 여기 교장 선생님이나 저는 이걸 보셨죠? 이거 우리 TV에서 닐 암스트롱이 공중공주 뛰는 걸 우리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마 봤을지도 몰라요. 자, 69년에 후속 우주개발 계획이 계속 경쟁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련의 깃발이거든요. 국기. 소련은 왜 붕괴가 됐을까요?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정치나 체제라고 하는 건 사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어느 체제가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가, 거기서 이제
소비에트 연방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인데요. 고르바초프입니다. 이거는 그 부시 일입니다. 부시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 대통령을 했는데 이게 아버지 부시입니다. 이게 89년에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한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91년에 해체가 됩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있죠? 우크라이나도 그때 이제 독립을 하죠. 그러니까 연방에 속해 있던 많은 나라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남아있는 게 지금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국가명이 러시아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국가적인 위신을 걸고 과학력을 과시하고 국방력을 과시하던 이 우주 개발이 이제는 물 먹는 하마가 됩니다. 아무리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 적이 사라졌잖아요. 미국이 이긴 게임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주 개발은 이제 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우주 개발 예산을 올리면 야 그거 뭐로 하느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느냐? 달에 사람을 보내서 뭐 하겠다는 거냐? 화성에 사람을 보내고 그 우주 탐사를 해야 그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우리 누리호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간 것 같습니까? 작년에 누리호 발사에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단분리에 성공했거든요. 독자 모델로. 그게 2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금년에 또 이제 두 번째 실험이 또 되는데 일단 절반의 성공입니다. 작년에 누리호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90년대 들면서 우주 개발은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련은 러시아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그동안 쌓았던 기술들이 전부 사장되고 우리나라에도 과학자들이 몇 명 팔려왔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니까 2000년까지는 침체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것은 이제 일반화된 용어입니다. 2000년 뉴 밀리니엄이 시작이 되면서 그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주에서는 올드 스페이스다. 그러니까 2000년 이전까지는 체제 경쟁과 우주 개발로 국가가 주도를 했는데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서 국가가 주도했던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래서 각국의 정부가 우주 예산을 축소를 하죠. 천문학적으로 쌓았던 그 우주 개발 예산을 자꾸 줄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2000년에 들면은요 세상이 변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흥 재벌들이 생겨납니다. 억만장자들이. 억만장자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괴짜잖아요. 그런데 천재입니다, 천재. 그런 인물들이 속속 IT로 해서 신흥 억만장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통찰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산업, 자기의 비즈니스를 보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기차가 나오기 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전기차를 상상 못했거든요.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내연기관. 근데 그런 게 실현이 되는 거죠. 테슬라가 그렇게 나오는 테슬라가.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우주에 뭔가 돈이 되는 일이 있다. 우주에는 뭔가 돈 벌 일이 생겼다.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그거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에 들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거를 우주의 상업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의 상업화. 그 전에 국가가 다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국가가 주도하고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민간 기업이 하겠다. 민간 기업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로 왔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한 사람은요. 2006년에 지금은 이제 작고 했지만 미래학자 엘빈 터플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아마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은 책을 많이 읽어서 알 거예요. 대바라에. 이 사람은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우주에 벌써 주목을 했습니다. 우주에. 그래서 1달러를 투자하면 7달러에서 12달러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여기에서는 뭔가 있다. 이 미래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그냥 무슨 예지 능력을 가지고 전물 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상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미래학자들의 통찰력은 탁월합니다.
근데 OECD에서도 8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미 그 이후에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예측이 속속 나오고 민간 사업자들의 기업가 정신이 발휘가 되면서 국가는, 각국의 정부는 이제 올드해지는 거죠. 과거의 과학기술의 국가적 위신이나 발사체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그 능력, 그 투자보다는 이제는 2000년에는 모든 게 상업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민간이 국가 주도도 하지만 상업화가 이루어집니다. 왜 국가 주도라고 하느냐면 정부가 대략 20%를 댑니다. 나머지 80%는 민간 기업이 됩니다.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100%를 다 국가가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대부분 국가가 누리호 개발에 돈을 넣지만 앞으로는 민간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뉴 스페이스 시장에는 우주의 상업화가 시작이 되고 데이터 활용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주가 생활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다 활용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자원이 많다는 걸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달에는 뭐가 있을까? 아, 달에는 어마어마한 광 물질이 있다. 우린 지금 비핵화니 비핵이 아니고 비원전. 원전은 없애느니 가동을 다시 하느니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원자라고 하는 그 환경의 문제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예를 들면 달에는 지금 헬륨3가 많거든요. 헬륨. 그걸 가지면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에 있는 광물만拾어올 수 있으면 많은 그 자원이 널려 있는데 어쩌면 거기에 우리가 지구상에 아주 굉장히 귀한 물질들이 거기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헬륨이라고 해요. 자원이 표적이 된 거죠. 실어올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주산업이 뭐냐? 우주산업이. 그동안에 이거에 대한 데피니션은요. 제가 한국의 나사라고 하는 데가 항공우주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과학자들이 한 700명이 있고 전체 인력이 한 1000명이 있습니다. 한국의 나사죠. 우리 하늘고등학교 학생들도 앞으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생들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제 제가 책을 집필하면서 같이 이제 보지요. 우주산업을 어떻게 디파인 할 건가? 우주산업은 도대체 뭐냐?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보면 대략 이렇게 세 개로 봅니다. 하나는 발사체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발사체를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 거죠.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7번째 발사국이 됐거든요. 세계에서 7번째. 1톤 이상의 탑재체를 쏘아 올리는 7번째 나라입니다. 7번째 나라.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럼 이제 고흥에다가 그 발사장을 이제 가동을 하면 거기다 뭘 할 거냐? 우리나라 인공위성만 거기다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은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연이어 성공했는데 그 쏘아 올릴 때마다 어디서 쏘아 올렸냐면은 프랑스 가서 쏘고 남아공에 가서 쏘고 많은 돈을 주고서 발사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거기다 태워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발사체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되면 발사체 서비스를 공공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없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내고 쏘아 올리는 겁니다. 이 시장이 크지는 않으나 괜찮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발사체 시장이 있고 크게 세 개의 축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시장입니다. 인공위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가 주도해서 수십 개의 굵직굵직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최근에 천리안까지. 그 목적들이 다 달라요. 기상도 있고 통신하기 위한 것도 있고 방송 목적도 있고 군사 목적도 있고 많습니다. 이것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인공위성은 그렇게 다 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위성들도 수천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하는 제작해주는 그 시장을 우리가 인공위성 시장이라고 하는 거죠. 위성시장. 심지어 이제는 큐브셋이라고 해서 조그맣습니다. 요만한 소형 위성, 극소형 위성, 이런 큐브세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일론 머스크는 작년에 1000개 이상을 쏘아 올렸거든요. 날마다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씩 올리질 않아요. 이만큼
뭐 수십 개를 가지고 위에다가 떨겨서 위에까지 올라가서 거기다 그냥 정착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를 의외로 잘 방어하고 있죠. 거기서 보면 스탈링크라고 하는 어떻게 적의 그 기갑 부대가 오고 있는데 탱크가 오고 있는데 그걸 정확히 그걸 예측을 하느냐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 내려다보는 게 위성 서비스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탈링크가 다 그것을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지금 수천 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시장이 있고 가장 큰 시장은 바로 이 시장입니다. 활용 시장, 데이터 활용 시장입니다. 이 데이터 활용은 이게 위성을 그러니까 우리 천리안 위성이 비교적 최근에 올라간 건데 이것을 우주에다가 올려놓고 여기서 기지국에서 이것을 통신을 하고 여기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주에서 나오는 데이터 여기 수많은 데이터가 있겠죠. 내비게이션 데이터, 우주 방송, 위성 방송 데이터. 지금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된 보급률이 51% 정도라고 그래요. 아직도 아프리카나 안 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있는 지역은 그냥 지금이 만족하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더 빠른 위성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활용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우주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발사체, 위성, 데이터 활용 이렇게 됩니다. 돈이 되는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되는 것. 자, 그러면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정부가 20%, 민간이 80%를 한다. 그런데 민간이 정부가 하는 것은 주로 초기 단계에서 여기다가 해줍니다. 우주 탐사, 저기 심해 뭐 화성이나 금성을 가는 것들은 국가가 하고 나머지 갔다 왔다 하는 것, 단거리에 개발해서 올리는 거 주로 활용하는 시장. 이 시장이 대부분입니다. 이 시장이. 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현재입니다. 지금은 현재입니다. 우주 관광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스페이스 투어리즘. 아마 가끔 토픽처럼 나오죠. 토픽으로 볼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제 우리 일론 머스크 괴짜라고 하지만 이 사람 리처드 브랜슨 이 사람도 억만장자, 영국의 억만장자고 다 사업가들이에요. 이거는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그룹이 책 팔던 조그만 회사였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는 이 CEO인데 이 세 사람이 사실은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주기업 빅3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버진 갤럭틱은 영국, 나머지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은 아마존 그룹, 테슬라 그룹, 버진 그룹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개만 있느냐?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민간 항공사가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 3사가 주도하는 것처럼 현재로는 우주기업은 이들이 주도합니다. 이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먼저 상품을 내놓는 게 이제 관광입니다. 그래서 관광이 시작된 것은 제일 먼저 한 것은 이제 스페이스X가 시작을 했고 지금은 최초에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주정거장이라는 겁니다. 들어봤습니까? 국제 우주정거장,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입니다. 이 우주정거장은요, 1998년에 소련이 이게 처음 시작한 우주관광을 시작한 건 소련입니다. 러시아로 돼서 이제 과학자들이 옛날에 개발했던 발사체 위성 모듈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뭐 가지고 돈벌이나 해볼까 해가지고 소유주라고 하는 우주왕복선을 가지고 사람을 태웁니다. 이거 딱 타는데 2,000불 받겠다. 그래서 처음에 손님을 2,000불에 받았어요. 얼마 정도 됩니까? 2,000불이면 한 200억, 300억 가까이 되겠죠. 그리고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적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보내보고 처음에 보낼 때는 여기다 보냈습니다. 이 우주정거장에 일주일 갔다 오는 게 2천만 불. 그러니까 여기 일주일가 있는 거죠. 이게 지상 약 400km. 여기에서 보면 지구가 둥그렇게 보이죠.
거기서 일주일 잠을 자면서 무중력을 입고 오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해볼 만한 거죠. 이 사람은 이게 그 제러드 아이잭맨이라는 사람인데 사무용품 하는 CEO입니다. 이 사람은 은행 단말기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왼쪽 사람입니다. 이 아이잭맨은요 590km까지 갔다 왔습니다. 멀리 이거보다 더 멀리 갔습니다. 타고 귀환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사장하고 스페이스X 엔지니어 둘하고 올 하반기에 나갈 것 같아요. 22년에 또 나가겠다. 값은 자꾸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실어 나갔다가 한 번 쓰고 말았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한 3번까지 쓰고 그 이상을 지금 쓰는 왕복선을 자꾸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건 돈이 되니까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냈고 이런 3사들이 왕복선까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상품이 나오냐면 우주 유형을 해요. 우주복을 입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주 밖으로. 이제 그런 상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주 관광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돈 많은 사람들 얘기고 그거는 돈이 많아서 값이 내려가도 몇 억은 내야지 타고 갔다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주라고 하는 게 생활에 와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우주가 당신 삶 속에 있다. 이게 나사가 2013년에 의회가 돈을 안 주니까 나사가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밝힌 겁니다. 이 종류를 다 열거를 했어요. 그 수백 종의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의원님들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그겁니다. 그 가스 감지기, 체온계 지금 우리 여러분 적외선으로 하죠. 그것도 다 여기서 나온 기술이고 이런 것은 이제 메모리 폼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충격 방지를 위해서 발사 당시에 우주인들에게 적용했던 이런 메모리 폼도 이제 베개로 와 있다. 냉동식품도 사실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내비게이션이고 이것은 통신입니다. 단말기, 여러분 스마트폰 기술이 다 생활에 온 겁니다. 진공청소기도 다 여기서 시작이 된 거다. 이런 걸 수백 종을 다 나열해 준 거죠. 이게 사실은 보면은 지금 여기 떠 있는 게 여기 지구입니다. 지구. 이걸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한 건데 여기 떠 있는 수천 개의 위성들입니다. 위성들. 촘촘히 엮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터넷을 돕고 있고 통신을 돕고 이런 거죠. 방송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이제 현재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앞으로 미래를 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드론보단 컸는데 사람이 타고 잠실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김포공항을 이렇게 돌고 거기까지 가는데 20분도 안 걸리죠, 물론. 그래서 UAM이 등장을 합니다. UAM. 이건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도심형 교통 체계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우리말이 아주 마땅치 않아서 UAM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이거는 지금 친환경이라서 전기입니다. 소리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떠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택시가 등장하는 거죠. 택시가. 그런데 이것을 자율비행으로 조금 더 진화가 되면 이제 무인으로 바뀝니다. 무인으로.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 해놓으면 타면은 그냥 사람이 조종하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가 우리나라도 이 기술이 있다. 그래서 25년 이후에는 상용화하겠다고 국토부 장관께서 발표까지 했어요. 저는 25년 이후에는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언젠간 된다.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UAM입니다. 여러분이 공상에서 봤던 그런 나르는 차들이 이제 안전하게 사람을 실어 나르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살긴 했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이것은 다가오고 있다. 이거는 영국의 BBC가 2015년에 미래라는 프로를 내놨는데 기획물로 이게 이제 문 빌리지입니다. 문 빌리지. 달에 인간이 정착할 수 있는 빌리지가 가능하다. 이것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 같은 것이 우리 한국고등학교 꿈이 이제 드림이 현실이 되는 거죠. 제가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12초 동안을 나른 그게 불과 30년도 되기 전에 항공사들이 막 생겨났고 또 한 20여 년 지나면서 달에 사람을 보냈고 69년에 이렇게 빠르게 가고 있는데 이것이 막연하지는 않은 거죠. 이제는 여러분 이제 달을 쳐다볼 때 뭐 거기에 뭐 월계수가 있고 토끼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문 빌리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원 채취가 되고요. 여기가 관광만 하는 데는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심해 우주로 나아가는 중간 기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목성을 가고 더 심해로 나아가는 우주 기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UAM을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최근에 이 명칭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난달에 부산에서 엑스포가 있었는데 나사 쪽에서 이제 처음 쓰는 용어입니다. AAM으로 바뀌었습니다. Advanced Air Mobility다. 왜 이게 도심에만 있어야 되느냐? 왜 어본에만 있어야 되느냐? 이걸 더 어드밴스 시키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한다. 이미 미국은 컨셉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이거는 그 엔진을 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합니다. 우리나라도 배터리 기술이 지금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시장 규모가 앞으로 2040년이면 여러분 나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참 사회활동할 나이죠. 자, 2030년 보면은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큰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이 한쪽은 멀리 갔는데 우주로 점점 멀리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밑으로 자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드론도 있지만 이제는 UAM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구글, 여러분 직장 중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아마존, 구글 이런 데잖아요. 우리나라는 삼성이지만 다 IT나 이런 기술 기업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이 우버라든가 아마존, 보잉, 에어버스도 다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사업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제 투자하겠다. 도요타도 자동차 산업이죠. 현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현대가 이제는 우리도 자동차로만 가진 않는다. 전기차로 하고 있지만 수소차도 하지만 우리는 UAM으로 가겠다. 항공 에어 모빌리티로 이제 투자한다. 그래서 항공대학하고도 지금 협업을 해요.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 에어 모빌리티는 공학이 필요한가 아니면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용자가 필요합니다. 대한항공도 여기에 선언을 했습니다. 대한항공도.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SK, 카카오가 다 지금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년, 작년 말 일입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 디지털,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을 많이 듣지만 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쓰는 말보다는 오히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더 익숙해요. 디지털 전환의 시기죠. 지금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차 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할 것인가? 모든 산업이나 상품은 프로덕트나 인더스트리는 라이프 사이클을 갖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생물도. 어느 산업이 시작이 되고 그로잉해서 뜨다가 성숙이 되면은 돈벌이가 작은 캐시카우가 되고 뜰 때를 우리가 스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쪽은 여기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양길로 들어가죠. 우리나라는 산업에서 보면은 섬유산업이라든가 이런 노동력을 많이 썼던 산업들은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죠. 인쇄 출판이나 이런 쪽이 이제 지금 이런 것은 중국이나 거쳐서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이쪽은 한참 어느 정도 성숙한 게 조선업이나 중화공업이나 이런 시대고, 지금 이쪽이 막 지금 성장하는 게 이제 반도체. 근데 이쪽은 어디냐? 이쪽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바이오라든가 난 항공우주라고 봅니다. 이게 미래의 산업이고 앞으로 여러분 여기다 걸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요, 지금 전기차가 앞으로 굉장히 밝습니다. 이제 수년 내로 카센터는 줄고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자, 그런데 이 시장이 18.9%라고 그래요. 2040년까지. 근데 UAM 시장은 30%입니다. 30%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보는 건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위기의 직업이 있고 또 뜨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얘기라고 이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선생님들한테 많이 듣고 계시죠. 지금은 패러다임의 전환기다.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인기 있는 직업을 찾으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중장기 로드맵인데요. 우주 개발이 이제 이게 역대 정부가 한다 했는데 이번에는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로드맵이 만들어졌고 갈 걸로 봅니다. 그동안 인공위성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제가 여러분은 차세대잖아요. 차세대.
여기 교장 선생님과 저는 뭐 기계공학, 화학공학 이런 시대에 우리는 조선공학이 인기 있을 시절을 살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세대이잖아요.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인생의 투자는 20년, 30년을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대학을 가는 것도 여러분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요. 뭐 반드시 뭐 지금의 인기 있는 학과를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로라는 거는 이게 몇 산자에다가 갈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기로예요, 기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결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브랜드를 보고 가서는 안 된다. 이게 밴드웨건이라고 하는데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래요. 밴드웨건이 뭐냐 하면 이 밴드가 있고 웨건이잖아요. 마차. 그래서 과거에 서부 개척 시대 또 우리나라 개발기에 보면은 서커스라든가 뭐 이런 게 오면은 막 동네를 그냥 밴드로 해서 정신없이 그냥 한 바퀴 돕니다. 동네 한 바퀴를. 그러면 막 따라가죠. 뭐가 볼거리가 있고 저긴 뭐가 있나 보다. 근데 가장 우려해야 될 게 밴드웨건입니다. 밴드웨건. 남이 가니까 나도 간다. 남이 가니까 나도 간다. 저긴 뭐가 있나 보다. 여기에는 이렇게 사람을 현혹하는 이런 게 있죠. 단순한 호기심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기가 좋다니까 뭔지도 모르지만 나의 적성이나 자기가 꿈꾸고 있는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남이 무슨 점수에 어느 대학이 인기 있으니까 난 거길 간다. 그게 이제 밴드웨건입니다. 밴드웨건.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대학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전공을 선택할 때 신중해 달라. 저는 오늘 여기 온 게 항공대학을 꼭 와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바이오 하시는 그 대학이 왔으면 아마 바이오 저는 항공대학교 총장이니까 항공우주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항공대학교는 이것도 지금 제가 이제 슬로건으로 걸었습니다. 항공대학은 대한항공 그룹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인턴십을 시작을 하고 대한항공과 유기적으로 이제 교류를 하고 취업도 그쪽으로 더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한 인천 하늘고등학교는 그래서 아마 하늘고등학교이고 우리는 항공대학교라서 내가 특별히 제가 먼저 부탁을 했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내가 여기 와서 강의를 꼭 하고 싶다. 인천공항과도 우리는 교과과정을 다시 또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도 항공대학이 70년 된 대학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된 대학입니다. 1952년 한국 전쟁 때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항공대학이 지금은 이제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혁신해야 된다. 지금 혁신에 지금 나서고 있고 지금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1, 2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항공대학에 들어오면 나갈 때는 많이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에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육에도 교수 뽑는 것도 이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5년까지 항공대학은 아시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겠다. 그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